조선왕조 야담실록 3화. 화약의 불꽃, 고려를 넘어 조선을 밝히다. 최무선과 최해삼 부자의 위대한 여정. 고요했던 동방의 바다에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휘몰아치던 때가 있었다. 고려 말 바다 건너 왜구들은 탐욕스러운 칼날을 휘두르며 해안마을을 휩쓸었고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 지옥과도 같았다. 활과 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침략의 물결 앞에서 나라는 무력감에 젖어들었다. 바로 이때 한 사내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으니 그의 이름은 최무선이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불꽃, 최무선의 서막. 최무선은 고려의 백성들이 왜구의 약탈과 사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자랐다. 해안과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통탄했다. 왜구를 제어함에는 화약만 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들을 무찌를 새로운 무기, 바로 화약이었다. 그러나 당시 화약 제조법은 중국의 급비 중의 급비였다. 염초와 유황, 목탄을 배합하여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기술은 외부로 단 한 치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국내에서는 화약의 존재조차 아는 이가 드물었으니 제조법을 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무선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인내심으로 중국 상인들을 쫓아다녔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는 마침내 원나라 상인이었던 이원을 만나게 된다. 이원은 처음에는 냉담했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신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무선의 불타는 애국심과 간절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된다. 최무선은 이원을 집에 머물게 하며 필사적으로 화약 제조법을 익혔다. 염초를 만드는 과정은 특히 어려웠다. 흙 속의 질산염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고된 작업은 셀 수 없는 밤을 지새우게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최무선은 검은 가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과 폭음을 목격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고려의 땅에서 화약이 국산화된 것이다. 화통도감의 탄생과 진포대첩의 포유. 화약 국산화에 성공한 최무선은 고려, 조정의 화통도감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화약 및 화기 제조를 전담하는 이 국가기관은 우왕 3년 1377년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최무선은 화통도감의 책임자가 되어 그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는 단순히 화약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화약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화약 무기들을 개발해냈다. 대장군, 이장군, 삼장군과 같은 강력한 대형 화포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고 화전이나 주와 같은 불화살도 실전에 배치되었다. 특히 함선에 장착할 수 있는 화포는 해전을 혁신할 무기였다. 불을 뿜는 화살 유화와 신호를 보내는 심포, 쇠, 탄환을 발사하는 철탄자 등 그의 개발 목록은 무려 18가지에 달했다. 그는 단순히 서구식 대포의 형태를 넘어 오늘날의 로켓과 유사한 발사 원리를 가진 무기까지 만들어내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진 기술을 선보였다. 유럽보다 3세기 앞서 화약 무기를 규격화하고 표준화한 것은 최무선이 이룩한 경이로운 업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화약 무기의 진정한 위력을 시험할 때가 왔다. 우왕 6년 1380년 8월 500척에 달하는 왜구 함대가 전라도 진포, 지금의 금강하구에 침입했다. 곡물 운반선인 조은선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무참히 사륙하는 왜구의 만행에 고려는 또다시 절망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최무선은 부원수로서 나세등과 함께 출격했다. 진포 앞바다 왜선들은 깃발을 휘날리며 위세를 떨쳤다. 고려 수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최무선이 이끄는 함대에는 신무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드디어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최무선의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하라. 굉음과 함께 화포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다.
붉은 불덩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외선들을 향해 날아갔다. 콱광, 콱광. 연이어 터지는 폭음과 함께 외선들은 불길에 휩싸였다. 나무로 된 외선들은 화약의 뜨거운 불꽃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붉은 숯덩이가 되어 침몰했다. 왜구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활과 칼로는 막을 수 없었던 화염의 바다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함포를 이용한 해전이었으며 화약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진포대첩은 왜구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고 고려는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 덕분에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 승리를 넘어 고려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동아시아 해상 전투의 양상을 뒤바꾸는 서막이 되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다. 최해산의 개혁과 발전. 진포대첩의 영웅 최무선은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조 4년 139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화약수련법과 화포법 등 귀중한 기술 서적들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이 기록들은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화약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의 아들 최해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겨우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일설에는 최해산의 위로 형이 있었으나 화약 실험 중 폭발 사고로 요절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해산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조선의 화약 기술 발전에 일생을 바치게 된다. 조선 건국 초기는 명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화약 무기 개발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달랐다. 그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국방기술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았다. 태종 1년 1401년 권근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을 군기시 주부로 특별 채용한다. 이는 젊은 최해산에게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음을 의미했다. 최해산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화약 수련 비법과 타고난 재능으로 화약병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단순한 계승을 넘어선 혁신을 추구했다. 주로 화살을 발사하던 기존 화약 무기를 돌이나 쇠로 만든 탄환을 쏠 수 있도록 개량하여 파괴력을 한층 높였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화차의 개발이었다. 1409년 그는 바퀴가 달린 화차를 제작하여 창덕궁 후원의 해운정에서 발사 시범을 보였다. 화차는 현대의 장갑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화약 무기를 싣고 다니며 수십 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함께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가 되는 신기전의 전신이기도 하다. 특히 1407년 겨울 그는 고성능 화약을 새로 개발하여 일본 사신들 앞에서 폭발 실험을 선보였는데 그 엄청난 위력에 사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최해산의 노력은 세종대에도 이어져 조선의 화약 기술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세종 15년에는 일발다전법, 즉 한 번에 2발, 4발, 8발의 화살을 동시에 쏘는 기술이 완성되었고 이는 신기전의 연속 자동 발사 장치로 발전하며 조선의 군사 기술을 유럽보다 훨씬 앞서게 만들었다. 그는 군기 감승과 제주함무사, 중추원부사, 강계절제사 등을 역임하며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국가의 주요 인재로서 국방과 행정 전반에 걸쳐 큰 기여를 했다. 꺼지지 않는 화약의 불꽃. 최무선과 최해산 부자는 왜구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백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미지의 영역에 도전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화약 기술은 고려를 구하고 조선의 든든한 국방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조선 수군이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 부자가 닦아놓은 화약 무기 발전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약 200년 후 이들 부자가 닦아놓은 화약 무기 발전의 토대 위에서 조선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를 맞이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유린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바다에서는 달랐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있었다. 이순신 함대가 외적을 물리치고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최무선 부자가 일구어낸 화약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이 있었다.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 전함인 세키부네와 고바야는 기동성이 좋고 조총 사격에 능했지만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과 거북선에 장착된 화포의 파괴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판옥선은 견고한 구조와 높은 선체로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났으며 그 위에 설치된 수많은 화포들은 일본군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이순신 장군은 최무선 부자의 후예들이 개량하고 발전시킨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 다양한 총통대를 판옥선과 거북선에 빼곡히 장착했다. 이 화포들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안이나 대장군전 같은 거대한 화살을 수백 미터 밖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다. 한산도 대첩의 그날을 상상해보라. 하객진을 펼친 이순신 함대가 일본 수군을 포위하자 판옥선과 거북선의 현측에서 일제히 불을 뿜는 화포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온 거대한 불덩이와 쇠탄환들은 일본 선박들을 찢어발겼다. 나무로 만들어진 일본 배들은 화포의 직격을 막고 산산조각 나거나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횃불로 변했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해도 그들의 사정거리 밖에서 쏟아지는 화포의 포격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특히 거북선은 그야말로 바다 위의 화약고였다. 쇠못으로 뒤덮인 육중한 등껍질은 일본군의 조총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고 용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막과 함께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화포의 불꽃은 왜군에게 지옥을 선사했다. 거북선 한 척이 일본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좌우현에 장착된 총통을 쉴 새 없이 발사하면 주변의 외선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괴물 같은 배와 그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화력에 공포에 질려 바다로 뛰어들거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 수군의 승리는 단순히 그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200년 전 최무선과 그의 아들 최해산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화약 무기 기술의 발전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설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며 임진왜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화약 무기 개발사를 넘어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자이자 애국자의 헌신을 보여준다. 그들이 뿌린 화약의 불꽃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자주 국방 정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발전과 나로호 발사와 같은 성과들 또한 600여 년 전 화약을 국산화하고 로켓의 꿈을 꾸었던 최무선 부자의 열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유산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